주말 아침입니다. 까치들이 막 일어나라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바로 시동 거는 것보다는 조금 좀 뜸을 들여서 눈도 좀 안정화되고 그러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요새 그 눈에도 눈이 자꾸 마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지금 40대 되신 분들은 진짜 눈 좀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노안이 늦게 온 편이긴 하지만 직업이 직업이라 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죠. 1년에 한두 번 어떤 안과는 가고 있지만 그 위험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행히 아니더라고요. 근데 점검은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는 이제 안과가 없어서 저 홍제동이나 아니면은 저는 이제 공안과라고 해가지고 종로회를 나가는데 제 주치의가 그 여성분인데 진짜 꼼꼼하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대범하세요. 겁도 잘 안 주시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점검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건강이니 힐링이니 하는 말 여러분들 언젠가서부터 많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건강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거는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긁어서 부스럼을 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적도 많지만은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 맞을 겁니다. 이럴 때는 다수의 의견이 진짜 맞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저희 집안에도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우환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또 있기도 한가 봅니다. 의도했던 그런 거는 없으니까요. 건강에선 갑자기 나빠져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오늘 그리고 있는 거는 지난번 그리던 거 연장선상인데 마무리는 조금씩 해놔야 되거든요. 그냥 방치하기 싫어가지고 오늘도 2편을 만들면서 이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저께 그렸는데 어제 한 8시간 정도 그린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다 그리지 않습니다. 요새 눈도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끊어서 1시간 정도 하고 한 20분 다른 거 하면서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잔선을 쓰게 되면은 확실히 눈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죠. 그냥 이렇게 대범하게 이렇게 추상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밀한 선을 쓰지 않으니까 돋보기를 쓴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면은 확실히 눈은 좋아야 하는데 안 좋은 눈을 계속 눈 타령하면서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의도했던 대로 그림을 그리자. 잘 쓰다가 눈도 잘 쓰다가 나중에 눈이 병들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서 그림 그리지 않으신 분들은 그림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참 어김없이 하루가 이렇게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또 어김없이 또 붓을 들고 그런 일상이라는 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흔히들 얘기할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일종의 버릇이기도 하고 또 의지할 데가 여기밖에 없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다가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욕심도 생기고 전시 욕심도 생기고
물량 욕심, 특히 한 장 더 그리자, 하나 더 그리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림을 그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나쳐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한다거나 생각을 너무 안 해가지고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다시 돌아온 탕화. 예전에 그 무협 영화 같은 거, 뭐 저기 서부 영화 같은데 그런 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죠. 뭐 또 이 그림 그리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게 빠져가지고 한동안 헤매다가 나오거든요. 제가 요 근래 그림 그리면서 많은 멘트를 남겼는데,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뭐 금방 이렇게 또 까먹고 또 다시 또 재충전하고 이런 거 반복되는 건 여전합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이 의도를 갖다가 너무 많이 하면은, 자꾸 꾸미면은,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 이렇게 보면은 5.6, 1.2, 뭐 12, 뭐 이런 식으로 F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리시는 분들도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핀트가 맞고 저기도 핀트가 맞는다. 이런 거는 이제 심도가 깊은 이 카메라의 원리인데요. 아니면은 1.2, 심도가 아주 낮은 거는 눈을 가슴치레하고 뜨고 보면서 한 곳에 집중해서 그 끄트머리를 보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지는 이유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반복돼서 그런 건데,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한 곳에 집중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조화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쉬어줘야 되고, 많이 또 멀리서 바라봐야 되고, 뒤에서 봐야 되고 하는 그런 게 반복됩니다. 저는 처음에 예전에 눈이 안 나빠질 줄 알았어요, 예술가들은. 왜냐면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고 이래서 눈 운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눈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좋아지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좀 보면서, 그다음에 제가 저한테는 그런 거를 뜸을 들인다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뜸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지금은 제가 뉘어서 이렇게 작업하잖아요. 이 뉘어서 작업하는 게 좀 저는 편해요. 그리고 요새 하도 목을 숙이고 작업하다가 보니까 목에 뭐 5번, 6번 이런 경추 같은 데가 좀 나빠져가지고 약간 신경을 눌러가지고 팔이 좀 저리거든요. 그런 현상을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주부일 하다가 엄청 고생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일거리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 뭐 설거지, 집안 청소 이런 것들은 진짜 장난이 아니죠. 흔적도 안 나오면서. 이 그림도 이런 세밀화를 하다 보면은요, 저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거 되는데 효과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오늘 제가 나레이션을 시작했는데, 이 그림은 어저께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그릴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엔 집중하느라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저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어저께 지나간 과거지만 어제 저거를 저렇게 그리는 거를 이렇게 봤지만, 또 이렇게 나레이션을 할 때 저걸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저도 감상자 입장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거를
8시간에서 저거밖에 못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좀 있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림 그릴 때 이 약간의 어떤 시선은 이렇게 다각도로 주는 게 맞아요. 가까이서 봤다, 멀리서 봤다. 가까이서 봤다, 멀리서 봤다. 왜냐하면은 이 사각 틀 안에 나타나는 거는 결국은 하나의 구도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어떤 제3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은. 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림이 없으면은 전시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뭐 이렇게 아까 우리 그 집사람이나 여성분들 청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매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등한시 하다 보면 뭐 난리 나겠죠, 사실은. 그런 거는 가벼운 거인데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저도 안 그런다고 그렇게 말 못해요, 정말. 이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가 너무 많다고. 어떻게 매일 집중만 하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할 때는 딴 일을 못 하는 거죠. 가령 뭐 설거지를 도와준다 그러다가 뭐 매번 깨트려 먹고 뭐 청소하다가 내가 다치고, 특히 이제 그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뭔가 자기가 매일 하던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할 때는 집중력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놓치고 깨지고 다치고 이게 반복된다고요. 근데 그런 게 횟수가 많을수록 이 머릿속의 뉴런들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동시상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 그런 회전 속도가 너무 빨랐죠.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심해서 될 문제면은 뭐 다 해결되게요.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고, 또 그런 것조차도. 그래서 이게 제가 그리는 이 그림이 어떤 때는 혼란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이 뭐를 그리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고. 뭐 그거를 포장화해 가지고 내가 뭐 정말 무아지경에 빠졌다 하면서 뭐 스스로 자찬하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어떤 때 그런 이야기를 써먹은 적도 있지만 그게 뭐 지금 나중에 생각해서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말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말도. 다시 미술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단점이 보이기도 하고 장점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단점이 보일 때 단점을 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겪어왔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미술학원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 때죠. 그럴 때 보면은 항상 배경을 검게 칠하는 친구가 있다고. 새카맣게 어둡게. 근데 어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은 동양화 전공하시는 서울대 다니는 그 형이었어요. 갑자기 막 뭐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 친구한테. 너 이렇게 하면은 너를 안 된다. 감추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드러나야 된다. 그 교수님들이 너같이 그린 거를 싫어하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저도 이렇게 그리다가 그 선생님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도 잠시 멈추고 이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림을 그릴 때 이 초보자들이 겪는 일 중에서 흔한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기 단점이 계속 보이는 거야, 이 그림에. 그래서 저거를 자꾸 흐트리는 경우가 생겨요. 일종의 얼버무리는 거죠, 그림도. 그러니까 그림이
명료하게 나오지 않게끔 오히려 자꾸 아니면은 더 자기가 잘 그린 부분만 강조하기 위해 더 감추는 거죠. 말하자면. 그럴 때 잘해야 돼요. 감추고 내보이는 것도 하나의 자기가 생각하는 결정이고 또 그게 그림의 전체적인 영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오묘하죠. 그림자 하나에도 정말 뭔가 달라지거든요. 이 뭔가 아까 제가 카메라 얘기 살짝 했지만 잠시 시선을 흐트러뜨린다거나 아니면 밀도를 주는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 미국 사진 작가 중에서 여러 가지 이 포착하는 시선이 남달리 그 표현은 되는 작가가 한 분 계세요. 뭐 1913년에 돌아가셨지만은 23년에 돌아가셨나? 아니다. 2000 몇 년. 제가 나중에 좀 찾아봐야 되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을 쓴다고 뭐 합성을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하면서 그 작품 활동을 해 나가는데 저는 그게 충분히 있어도 되는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분도 이렇게 작업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레이어를 계속 중첩해 가지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종의 화면을 덮는다는 거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기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부분이 더 강조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이. 저는 지금 요새 배경을 화이트로 계속 남겨놓거든요. 일부러 칠하질 않아요. 저게 손이 가면은 너무 또 보편적인 배경으로 갈까봐 그러는 이유도 있지만 자꾸 단점이 가려지는 것조차도 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 사진 작가의 이름이 사울 레이터라고 하네요. 내가 좀 찾아봤어요. 사울 레이터. SAUL LEITER 1923년생이고 2013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아가신 날짜가 좀 헷갈렸는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저는 그 전에 굉장히 좋아하던 작가였는데 뭐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이 빛의 그 느낌에 따라 가지고 사진 같은 경우에 빛의 회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게 만든 작가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보면은 미술 쪽에는 그 레이어를 잘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 좋은 작품을 남긴 사람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탈리아를 잘 살펴보면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서부터 나중에 미켈란젤로 이렇게 그러다가 이 까라바조로 넘어가는데 그 까라바조가 그 뒷배경을 아주 새카맣게 칠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국민들이 또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 까라바조예요. 그 레이어에서 그거를 아주 정형화 시켰다고 그럴까? 이 까만 배경을 갖다 어둠 속에서 싹 빛이 나는 그런 거를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까라바조거든요. 이런 영향이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빛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제가 느낀 감정을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은 불타 없어졌지만은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이런 대성당을 가보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의 대웅전을 딱 처음에 들어가 보면은 어두워요. 어두운 가운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가장 끝에 모시는 예수님의 성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절에서 모시는 부처님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어떤 얘기 이제는 말이 자꾸 이제 까먹으니까 부처님의 불상을 이렇게 좀 보면은 주변이 이렇게 좀 어두컴컴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오롯이 이렇게 집중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이 어떤 관계자들이 좀 더 우러러 보게 할 수 있도록 뭐 십자가의 위치를 좀 높이 건다거나 우러러 보려면은 그래야 되겠죠. 아래에서 위를 쳐다봐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좀 어두컴컴하게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그림조차도. 까라바조가 특히 그랬어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배경을 새까맣게 칠하고 이랬다고. 근데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미술 실기를 배우러 갔다가 그 학원 이름이 향림미술학원인데요. 아마 나이 들으신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미술학원들이니까. 뭐 인사동이나 이 관운동, 그 다음에 이 지금 탑골공원 있는 쪽에 사셨던 분은 아실지도 몰라요. 미술에 관심 계신 분들은. 그 단국대인가 어디 그 미대 교수님이 만드신 학원인데 이명의 씨인가, 이명자 의자 맞을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학원인데 진짜 오래됐어요. 저하고 동기도 많고 제가 그 따르던 또 거기 강사 형들은 유명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동양화의 김호득 선생님 같은 경우나 조각가의 정현도 뭐 이런 분들이 거기 그 시절에 거기 강사셨어요. 서울대생들이죠.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니시던 분들이지. 진짜 오래전 얘기예요. 그 선배님들이 지금 나이가 다 70 몇 살 다 되셨으니까. 근데 그 시절에 그 동양학과 그 강사님께서 딱 불러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자꾸 새카맣게 뒤를 칠하는데 이거를 그 이야기를 알고 칠하는 거냐 아니냐를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모르다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호되게 당하는 거야. 너 이거를 이렇게 칠할 때는 네 단점을 그다음에 아니면 네가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구분이 확실해야 된다. 근데 네가 그림의 묘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뒤를 새카맣게 칠했을 경우에는 네 단점만 계속 드러나게 된다. 만약에 네가 잘 그리는 학생이라면은 그게 용납이 될 수 있지만 네가 실력이 조금 모자라고 그랬을 때는 훨씬 더 네 단점을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말이 그렇게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묘사력이나 어떤 표현력에 있어가지고 대단한 자부심을 갖는다거나 그거를 강조하고 싶고 그걸 드러내고 싶으면은 배경을 새카맣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자꾸 어둡게 해서 오히려 그 단점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장점 살리는 게 아니에요. 뒤에 배경을 자꾸 칠하는 게. 오히려 간결한 곳에서 강함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의 그 다랑알이나 어떤 우리가 신주단지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 요새 여러분들 감상하러 가시면은 저는 그 전시회를 놓쳤지만 리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은 또 국박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다랑아리가 진짜 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조명을 싹 끄고 그게 다 돋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법은 원래 종교에서 많이 이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할 경우, 그 주제가 대단하고 그거를 돋보이게 할 경우에는 극대화되고 그런 게 좋지만은 쓸데없는 밥사발이나 쓸데없지가 않죠. 죄송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너무 강조하기 싫은 건데도 그게 강조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왕초보 선생님들 그림 그릴 때 자꾸 그림이 탁해진다고 여기시면 안 돼. 그 탁해지는 게 아니고 그 탁한 것조차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탁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어떤 부분은 살고 어떤 부분은 죽고 하면서 장단점이 계속 드러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나중에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얼버무리고 흐트러지는 와중에 자기 그림의 장단점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그림 속에서. 그거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게 제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자꾸 그리다 보니까 자꾸 만지고 틀린 부분 또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그림대로 주제가 뭔지 뭐가 뭔지 자꾸 없어지고 그림은 탁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채도는 떨어지고 내가 의도했던 거는 그냥 뭐 화려한 그 채도인데 채도는 계속 떨어지고 이 원래 채도가 아주 좋은 색깔로 해도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물기가 있을 때는 조금 다르거든, 색이. 그리고 그게 마르면은 또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변할 거는 그야말로 자기의 경험치죠. 근데 그걸 계속 말려가면서 하겠다? 그러면 드라이기를 사용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권장할 만해요. 그러면 금방 그게 마르니까. 하지만은 드라이기나 뭐 이런 걸 사용하시면은 마르는 속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스며드는 속도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아요. 틀림없이. 그래서 경험 삼아서 한번 써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큰 화면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다 아시는 게 좋아요. 경험치로. 그래서 오늘 그 수업의 일환으로 이 배경이나 그다음에 레이어, 그러니까 영어로 레이어는 이제 중첩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떠나서 어른들의 말씀, 그다음에 이 생각을 많이 한 분들의 말씀을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친구를 만날 때는 이렇게 해라. 아니면 뭐 부처님의 말씀을 뭐 이렇게 또 유튜브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조차도 뭐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꽤 많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이 많이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뭐 나중에 자기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그러는 거겠죠. 그 친구 관계도 뭐 이렇게 좀 조심하고 뭐 상처 입는 것도 조심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부분이 지금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길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무시하고 잊어도 돼요. 잊혀져. 하지만은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은 이미 콜라를 반잔 이상 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게 걱정이 되는 거야. 남아있는 게. 그래서 표현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콜라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나이 탓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때 그게 있나 없나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림은요, 나이에 맞게 그리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게 발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내 그림이 세인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한다면은 거기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면은 안 된다고. 일단 이 그림이라는 거는 1차적인 생산은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은 2차적으로 가게 되면은 공헌을 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뭐 해피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뭐 유토피아도 생각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큰 뜻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뉘앙스죠. 어떻게 보면 설법이나 이런 거하고도 다 맥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뭐 일단은 미술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채색을 할 때 이 주제부와 비주제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니까.
근데 이런 세밀화에서는 일단은 완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건 살짝 잊으시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뒤에서 보든가 또 멀리서 보든가 하면서 저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 라든가 아니면 저걸 일부러라도 자세하게 해야 되겠어 라든가 이런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올 때까지는 묘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교육이죠. 그리고 연습이죠. 자기를 멀리서 보고 판단하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엄청난 거거든, 그게.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주제부가 흐려지고 자기가 말하는 게 의도가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그 제 컨텐츠 보시고 주제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는 그거와 크게 상관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신경은 쓰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뭐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근데 제 그 콘텐츠를 유심히 듣고 계속 하시는 분들 특히 요새 좀 걱정돼요. 제 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몰입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일 성경이고 이 내 멘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신가 막 그냥 여러 가지 헷갈리는데 그냥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진짜 이 뭔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무슨 이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스스로도.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이 그림에 빗대 가지고 이 주제부라든가 비주제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살리고 또 그거를 없애고 하는, 예전에는 살리고 죽이고 했는데 이제 죽이고 이런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지금도 쓰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말은 좀 조심할게요. 주제부를 좀 약간 흐리게 한다거나 좀 뭐 이런 결정이 올 때가 될 때까지 일단은 묘사력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이 과정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수채화 같은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갈 경우가 많거든요. 유화는 칠해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 수채화도 칠해 나가는 거지만 남겨두는 것도 많다고요, 이 수채화는. 근데 이 도포를 시키는 거는 유화가 훨씬 더 심하죠. 전체를 다 덮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까라바조나 이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데 수채화 같은 경우는 한번 흐트러지면은 그걸 되돌릴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불투명 수채화를 이 투명 수채화 하시는 분들이 약간 밑으로 보시는 경향도 있어.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 투명한 맛이 없어졌네 그러면 수채화가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이지만 그래도 뭐 존중을 하는 의미에서 그 이야기를 살짝 살펴보면은 맞다. 지금 너무 이 불투명으로 가면은 유화를 그리고 있지 템페라나 뭐 이런 거를 하지. 앤드루 와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템페라 불투명으로 엄청나게 좋은 그림을 많이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세밀하고 그다음에 그런 덮을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고 하는 거를 그리려면은 아크릴이나 유화나 템페라로 가는 게 맞죠. 그쵸, 여러분들? 왜 굳이 이 물맛이 어려운 수채화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 수채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수채화는 효과가 빠르기도 하지만은 의외로 정밀해서 들어가는 거는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화가 여러 단계를 거칠 수 있게끔 만드는 물의 조화라든가 우연성 이런 거는 이 수묵만한 게 없거든요. 스며들고 제어하고 스며들고 제어하고 또 나중에 설사 불투명이 되더라도 우리가 악교 포수하고 인물화를 그리고
그럴 때는 악교 포수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며드는 걸 오히려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요. 가령 파스텔로, 제가 아직 파스텔, 그 오일 파스텔 수업은 했지만 그냥 일반 파스텔 수업은 아직 안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거든요. 그 파스텔도. 그 파스텔의 그 섬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한 번은 힉사티브를 뿌린 다음에 다시 칠하고, 힉사티브를 뿌리고 다시 칠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다 살리고 또 없애고 하는 그런 거에 연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채화도 그런 거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계통으로 아주 좋은 그림 그리시는 작가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몇몇 작가들 지금 가끔씩 언급하지만은 수채화로도 훌륭한 작업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살짝 그 설명이 그 미진해가지고 다시 좋아하는 사진 작가 얘기를 잠깐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사울 레이터가 그리는 저기 그 자기가 내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뭐냐면 사진에서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림으로 마치 빛이 수채화 그림을 그리듯이 그런 조작을 해가지고 사진을 만들어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분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쨍하고 어떤 부분은 흐리고 하는 거에 마술사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앞에는 안개가 낀 듯이 피사체가 뚜렷하지 않은데 또 또렷한 사진 이상의 상상을 넘어가는 그 뉘앙스의 마술사죠, 말하자면. 그걸 이끌어내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들었던 그 배경을 새카맣게 해서 이 충고를 들었던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는 그 상상을 넘어선 그만한 세계를 보이게 할 때는 여러 가지 정확한 의도나 그다음에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레이어에 대한 해석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는 어렵지도 않고 편안하면서 신비로움을 자아내게 되고 마치 우리가 노트르담 대성당 안에 들어가서 보는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성상을 올려다봤을 때 신비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려면은 그 조화가 조화스러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 이거 어렵다 이렇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 레이터의 그 어떤 특히 이제 눈 오는 풍경 이런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다가 이 프리클인가 그 사이트에 이제 제가 미국 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서 우연히 보게 돼서 그 작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묘한 그 레이어를 중첩을 시켜요, 그분은. 가령 전봇대가 딱 있어. 근데 전봇대 뒤로 지나가는 사람을 딱 반만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지나간 후에 끝을 흐린다거나 그러니까 발이 전봇대 뒤에 남아 있다거나 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야, 저거 참 대단한 표현력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사진은 정지를 딱 시켜버리잖아요. 공기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샤타를 탁 해서 정지시켜버린다고. 근데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붓에서 손을 띄는 순간, 이 그림에서 손을 띄는 순간 이거는 그냥 멈춰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 굉장히 같은 맥락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평범한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나만의 시선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앙리브레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카메라를 숨기고 다녔어요. 이 코트에. 그러니까 우리 버버리라고 그러죠. 버버리가 그 회사 이름인데 한때 우리 선배님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버버리 코트 뭐 이런 거. 그것도 약간의 이제 서양 편향적인 어떤 그 사대주의의 영향도 살짝 있는 거죠. 버버리 코트에서 이 카메라를 싹 꺼내가지고
몰래 탁 찍고 이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앙리브레송 시절만 해도. 그때는 뭐 인권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몰래 카메라가 아주 다반사였으니까. 일반인들 그 시절에도 나를 몰래 찍고 있으면 굉장히 시선이 부끄럽고 나쁠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공장지대를 너무나 많이 찍어가지고 노동자들 뭐 삶의 피곤한 모습을 너무 많이 찍어서 유명해지신 미국 작가도 계세요. 근데 나중에 막 지탄을 받았죠. 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뭐 이렇게. 그 사람은 시대가 가면서 많은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거리도 남기지만은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제어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게 정보화가 공개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생각해야 될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선으로 뭔가 내 작품을 볼 수 있게 만들면 1차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그 좋아하던 그 사진 작가는 뭐 이렇게 카페 안에서도 그 카페 안에 그 창문 너머에서도 그 피사체들이 막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흔들리잖아. 그런 걸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탁 멈추면은 그 대비되면서 그 시공이 다른 분야, 내가 멈춘 상태와 또 그 지나가는 행인들이 클로즈업 되면서 많은 이 뉘앙스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물화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내가 이 F값을 11에 놓을 것이냐, 5.6에 놓을 것이냐, 1.2에 놓을 것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잘 조화스럽게 됐을 때 그림이 빛나 보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조금 어렵나요? 난 어렵게 설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 뭐든지 이 앵글이라는 거, 구도라는 거는 약간 처음에는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그 불안정한 거를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본다거나 눕혀놓고 본다거나 하면서 스스로 또 단점도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림을 거꾸로 탁 세워놓고 거꾸로 봤을 때는 모습이 이렇네. 원래 사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방을 툭 집어 던져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거꾸로 보니까 또 재밌어. 뒤집어 보니까 재밌고 위에서 보니까 재밌고 그다음에 이 배낭이 무거우니까 땅바닥에다 탁 던져놨을 때 그 느끼는 또 그런 느낌이 있고 이런 거를 다 잡아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한 시선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한번 바라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주말이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뭐 약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조금 하시고 뭐 추천드려요. 뭐 저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움직여야 되겠어요. 오늘은. 그새 또 그냥 목이 뻣뻣해지고 요새 디스크 치료 계속 받았는데 좀 좋아졌거든요. 근데 또 이게 방치하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온갖 방에 있는 모니터도 제 눈높이 이렇게 딱 그 5번 경추, 6번 경추가 꺾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높였어요. 전부 다. 그 그림도 예전에는 눕혀서 많이 했거든요. 수채화는 눕혀서 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장시간 하루에 7, 8시간 그림을 그렇게 그리면은 목이 꺾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아마 바닥에다 놓고.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목 디스크 안 오도록 여러분들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